뉴저지 백만장자 세율이 8.97%에서 10.75%로 오릅니다. 뉴욕시 저소득층을 위한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 프로그램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뉴욕주가 총기 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뉴욕시가 영리 목적의 사립학교를 규제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사 오하이오 공장이 오늘 폐쇄됐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9시 뉴스 수요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저지주가 총 386억 달러에 달하는 2019-2020 회계연도의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주정부 각 부서가 운용할 총 386억 달러 규모의 각 분야 예산 지출 내역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 회계연도의 374억 달러에 비해 3%인 12억 달러가 늘어난 것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무원 연금, 교육 분야 지원금 등 주요 지출 부분에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 반드시 흑자 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머피 주지사는 주 공무원 건강보험 부문 예산에서 11억 달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교육 예산에서 4억 달러 등을 절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교육 분야 예산은 3% 정도를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까지도 2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되던 예산안을 10억 달러 흑자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이를 위해 우선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소득세를 지난해보다 6.9% 늘어난 166억 달러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입을 올리는 부유층 세율도 8.97%에서 10.75%로 올려 4억 4,700만 달러를 확보합니다. 이와 함께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6천만 달러를 징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저소득층을 위한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 프로그램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올해 가을부터 뉴욕 시형 아파트 입주민과 뉴욕 시립대 재학생, 연방 빈곤선 100% 이하 소득 수준의 재향군인 등 약 8만 4천 명이 메트로카드 반값 할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0년 1월부터는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 수준의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반값 할인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연방 빈곤선 이하 소득은 1인 연소득 12,140달러 이하, 4인 가정 연소득 25,100달러 이하일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반값 할인 프로그램이 적용되면 일주일 정액권은 16달러 50센트, 1개월 정액권은 60달러 50센트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에서 개인 소유 총기 보관에 대한 안전 규율을 강화하는 법안이 4일 채택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6세 이하의 청소년 혹은 아동과 함께 사는 경우 본인이 소유한 총기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으면 클래스 A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받게 됩니다. 총기 소유자가 총기를 직접 지니지 않을 경우에는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소에 총기를 보관해야 합니다. 또 총기 보관 시에는 모든 탄약을 빼내야 하며 총탄과 총기는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총기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징역,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총기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총기 소지 면허를 발급받을 시에는 총기 안전보관 관련 조항 안내가 의무화됩니다. 뉴욕시가 영리목적 사립대학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 공개하지 않는 정보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규제에 나섭니다. 뉴욕 데브리 대학에 1년 반 재학하면서 15,000달러의 학자금 빚만 얻고 중도 하차한 26살의 싱글맘인 케일라 미들톤 여학생은 신세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리 목적의 사립 대학들이 학위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며 실제 지난 2년간 졸업률은 얼마인지를 알려야 함에도 이러한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무턱대고 입학했다가 상처를 받고 중도 포기하면서 빚만 떠안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시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350억 달러의 학자금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새 규정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전체 얼마나 돈이 필요하며 졸업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를 수치상으로 알려주며 특히 졸업 후 받을 수 있는 급여 정도와 취업 알선 서비스는 어떠한지 등 정확한 사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어제 뉴욕 방송국인 뉴스12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불출마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대선 불출마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며 클린턴 전 장관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이겨본 상대인 클린턴 전 장관을 차기 대선에서 상대하지 못하게 돼 아쉽다는 식의 조롱을 늘어놓자 트럼프의 트윗이 나온 지 불과 40분 만에 힐러리 클린턴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주인공이 상대를 깔보는 표정으로 너는 왜 그렇게 나한테 집착하니?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기시키며 즉각 응수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트윗에는 12만 개의 좋아요가 붙었고 클린턴의 트윗에는 19만 개의 좋아요가 붙어 그녀의 인기가 여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오늘 미 북부 지역 5개 공장 중 하나인 오하이오 공장을 문 닫았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만류에도 결국 미국산 마지막 생산품인 크루즈 모델의 생산 중단을 결정한 GM은 오하이오를 떠나기로 결정한 겁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GM은 트럭, SUV, 전기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에 역점을 두기로 하면서 4천 명이 넘게 일해온 오하이오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GM의 철수 소문에 집을 팔고 떠나는 주민들에게 집을 팔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GM이 계속 오하이오 공장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장담해온 일이라 이번 공장 폐쇄는 지역 정치가들과 주민들을 포함 트럼프에게도 치명타를 안겨준 셈입니다. GM은 오하이오에서 생산 중이던 크루즈 승용차를 이제는 멕시코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오하이오의 로스타운 GM 공장 앞에서 많은 시위대들은 피켓을 들고 GM이 이 공장 시설을 사용하여 다른 차량들의 생산을 개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가 향정신성 약품 케타민과 관련된 신약을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새로운 선택지의 하나로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FDA는 이날 종전의 항우울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새로운 흡입용 약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사가 개발한 이 신약은 프로작 같은 수십 년 된 항우울제보다 더 여러 가지의 뇌 화학 물질에 작용할 수 있는 약품으로 투약 후 거의 즉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FDA의 설명입니다. Well, it's important for several reasons because ketamine is a kind of a breakthrough medication, potentially. There are quite a few studies now that have shown that it works in depression, but it's not just that it works in depression, it works in a completely different way to all other antidepressants that we have to date. 이에 따라 FDA는 제조사 측에 신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환자들에 대한 추적 실험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약품은 화학적으로는 오랜 세월 외과용 마취제로 사용되다가 1990년대 클럽에서 파티용 불법 마약으로 이용되었던 케타민과 같은 계열이며 최근에는 우울증 치료제로서 재고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경 주택관리국의 김한준 경위가 5일 맨하탄 NYPD 본부에서 열린 진급식에서 제임스 오닐 NYPD 국장으로부터 경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NYPD 역사상 4번째 한인 경감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경감직은 NYPD에서 지금까지 한인 경찰이 오른 최고위직입니다. 김 경감은 6일부터 5주간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위치한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경감 교육을 받은 후 일선 경찰서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2005년 7월 NYPD에서 근무를 시작한 김경희는 115 경찰서, 112 경찰서, 103 경찰서 등 주로 퀸즈 지역에서 활동해 왔으며 경감 진급 직전까지 NYPD 주택관리국에서 근무했습니다. 또한 김환준 경감은 공군 복무 중 이라크전에 파병되기도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안방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에서 네덜란드 아약스에 1대4로 참패하며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지난 3년간 유럽 정상을 지켰던 레알의 충격적인 탈락이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던 챔피언스 리그 정상마저 내주면서 레알은 이번 시즌을 사실상 무관으로 마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전반전 2차례 골대 불운까지 겹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젊은 아약스에 속수무책 당하고 말았습니다. 악재와 불운이 겹겹이 나온 경기였지만 사실 레알의 위기는 이 경기 이전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의 결별이었습니다. 레알에서 9시즌을 보내며 리그에서 2번, 구강컵 2번, UEFA 챔피언스 리그 4번의 우승을 이끈 호날두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탈리아 유벤투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령탑의 불안도 한몫했습니다. 지네딘 지단 전 감독이 떠난 이후 이번 시즌부터 레알을 맡은 훌렌 로페테키 감독은 성적 부진으로 14경기 만에 경질됐습니다. 산티아고 솔라리 감독이 감독 대행을 거쳐 지휘봉을 이어받았지만 최근 바르셀로나와의 라이벌 매치인 엘 클라시코 연이은 패배와 이번 챔피언스리그 탈락의 여파로 입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호날두와 지단의 빈자리를 완벽히 메우지 못한 레알에게 이번 시즌 부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였던 셈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맨하튼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게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지갑을 총이라며 겨누었던 남성이 결국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부상당했습니다. 사건은 화요일 오후 5시 50분경 할렘 지역 114 스트릿에 있는 한 건물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이날 총을 든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현장에 있던 남성이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경찰에게 겨누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은 3발의 총을 쏴 그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게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라고 요구했지만 총을 갖고 있다며 불응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우버 택시를 쫓아가 20대 승객을 사살하고 도주한 사건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11시 30분경 베드포드 아베뉴에서 발생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용의자는 이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우버 택시를 세우고 뒷좌석 문을 열어 26살의 피해자와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는 이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에 총을 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브루클린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한 달 넘게 행방불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한인 입양아로 추정되는 31살의 제임스 러셀 존스톤이 지난 1월 28일 오후 11시경 브루클린 윌리엄스버그 모건 애비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존스톤은 실종되던 날 차량 교통사고를 당해 에어백이 터지면서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날 부상으로 존스톤이 자신의 이름도 모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머타임이 오는 10일 일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날 새벽 2시가 되면 시계바늘을 1시간 빨리 돌려 3시로 맞춰야 합니다. 서머타임이 실시되면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와 한국의 시차는 기존 14시간에서 13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서머타임은 11월 첫째 일요일인 3일 해제됩니다. 국토안보부를 사칭하는 전화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가 발생해 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사법기관이나 이민당국을 가장한 전화번호나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로 끝나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개인들에게 신용사기를 벌이며 송금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절대로 본부 전화번호나 시민권리, 시민자유부의 번호로
개인에게 전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들이 절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인 2명이 2016년과 2018년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실행해 스스로 삶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 비영리 단체 디그니타스에 따르면 2016년 1명, 2018년 1명 등 모두 2명의 한국인이 이 기관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지만 스위스는 1942년부터 비영리 단체를 통한 안락사와 이를 돕는 조력 행위가 허용돼 왔습니다. 쭈리히에 있는 안락사 단체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32명의 한국인이 가입했습니다. 미국의 노인들 4명 가운데 1명은 최소한 다른 사람들과 고립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정기적인 교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시간대 부설 복지정책 및 혁신연구소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소가 4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건강한 노령화를 위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로 전국 2,051명의 50에서 80세 성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응답을 받아서 분석한 겁니다.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느낌, 신체적, 정신적 실제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 청력의 감퇴를 겪는 사람들일수록 더 고립감과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외로움을 호소했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건강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있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은 고립감이나 외로움에 대한 호소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김광우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2부 계속해서 세금 보고에 관련된 내용 포커스인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1부에서 어제죠. 어제 1부에서 우리 회계사님께서 세금 보고 하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외 금융 계좌 신고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이것을 저도 뭐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규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3, 4년 전보다는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많이들 문의를 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도 이제 혼선이 되는 부분도 많고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사실 세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피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겠는데요. 사실 1970년부터 있었던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금융법입니다. 그래서 관리기관도 IRS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방 재무부에서 관할하는 그런 금융법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쯤인가요? 스위스 비밀은행 정보가 미국 IRS로 넘어오면서 그때부터 IRS가 해외에 금융 자산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추적하고 제재하고 벌금 부과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IRS가 가장 중점을 두는 그런 신고 규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신고 그러면, 금액이 있나요? 예, 뭘 신고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고하는 규정은 일단 내가 미국을 제외해서 한국을 포함 해외에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금융계좌가 있는데 그 금융계좌의 금액을 다 합쳤더니 1년에 한 번이라도 1만 달러, 그러니까 10,000불이 넘은 적이 있으면 이제 그 모든 계좌를 다 신고해야 된다라는 것이 규정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혼선을 하는 것이 계좌당 10,000불인 걸로 잘못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계좌당 10,000불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제가 ABC라는 3개의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 계좌에 예를 들어서 5,000불, 5,000불, 3,000불이 있었어요. 그러면 각 계좌당은 10,000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고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꽤 있을 것 같은데. 5,000, 네, 맞습니다. 3,000 다 합치니까 10,000불이 넘어가잖아요. 13,000불. 그러면 그 ABC 3개의 계좌를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금융자산을 합쳤을 때 내가 10,000달러가 넘은 적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먼저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고를 못 했어요. 몰라서. 그럼 어떻게 벌금이 있어요?
벌금이 많죠. 사실 아, 많아요? 그 페카라고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한국과 미국 간의 국가 간의 네. 조약인데 금융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이런 협정이 체결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네. 전에, 한 2년 전에. 그래서 한국의 금융 정보가 네. 한국에 있는 국세청에 의해서 미국에 있는 IRS로 전산화 처리가 돼서 그 금융 정보가 이게 넘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해외 금융 계좌가 있는데 신고를 네.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다가 적발이 되면 네. 이제 세무감사로 이어지고 아. 그랬을 때 이 벌금이 네. 뭐 어마어마하게만 금융재산의 50%까지 아. 벌금 부과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의도적으로 내가 신고를 피했다. 그러니까 네. 의도적이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네. 이제 형사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보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시민권을 받았을 때도 혹시 그 점에 걸려서 또 시민권을 못 받는 분이 계신다고도 들었는데. 예, 뭐 그런 얘기도 종종 들리는데 그게 네. 사실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에요? 네.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그 신청 서류에 네. 당신은 모든 세법의 의무를 다했습니까? 라고 거기 테스트모니한 네.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필연히 해외에 금융자산이 있으면 거기서 네. 이자도 발생하고 네. 배당소득도 발생하고 또 임대소득이 모여져서 금융자산이 되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세금 누락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세금 보고 의무를 다 했다라고 네. 거기에 신청 서류에 쓰기가 상당한 법적인 부담이 되죠. 오. 그래서 이제 문제 있는 분들은 먼저 이걸 털고 그다음에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네. 되십니다. 신중히 살펴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럼 이걸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예. 금융 계좌의 종류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조금 다릅니다. 네. 일단 일반 계좌는 체킹 어카운트는 네. 그냥 1년 동안의 입출금 내역서를 가져다 주시면 네. 되고 보험 계좌는 그 해약 해지 환급금 서류라는 게 있어요. 네. 내가 12월 30일자로 해약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미국으로 치면 이제 캐시 밸류라고 하는데 네. 이 증명서를 가져다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채권, 펀드 이런 투자 자산들은 네. 연말 잔고 12월 31일자 잔고 증명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고 네. 그 밖에 뭐 이자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배당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또 때로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서류 이런 것들도 한국에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까다롭네요, 이것도. 네, 준비할 게 회계사님과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꼭 회계사님과 좀 세밀히 네. 상담을 하시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한 질문으로도 5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우 공인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